속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젊은 세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BGN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그 규모가 19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갚아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빚의 상당 부분을 20대와 30대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청년층의 대출 잔액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가장 높을 때 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지금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미래 전체가 콘크리트 벽 사이에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혹시 영끌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적 덫의 실체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진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몇 년 전 집을 샀던 분들은 밤잠을 설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신용은 약 18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이면 19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3,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빚이 20대와 30대의 어깨 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대출 잔액이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정점을 찍을 때 막차를 탄 사람들. 지금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의 미래가 아파트 한 채에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한 분을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이분을 김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과장의 연봉은 5,500만 원입니다. 세금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월 380만 원 정도 됩니다. 2021년 김 과장은 서울 외곽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 3억 원.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는 저금리 시절이었습니다. 연동금리로 2.8% 정도였죠. 그때 김 과장이 매달 갚아야 했던 원리금은 약 20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3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내고 나면 180만 원이 남습니다. 관리비, 교통비, 식비를 빼면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5억 원 대출인데 이제 김 과장이 매달 내야 할 돈은 약 27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월급 380만 원에서 대출 상환 270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이 110만 원입니다. 여기서 관리비 30만 원 나갑니다.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합쳐서 30만 원 더 나갑니다. 이제 김 과장 손에 남은 돈은 50만 원입니다. 하루 식비로 환산하면 16,000원입니다. 점심값도 제대로 못 챙기는 수준입니다. 친구 결혼식 축의금? 그런 건 생각도 못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수많은 영끌족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값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값이 매년 10% 이상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자가 좀 부담스러워도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버틸 힘이 생겼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부터 주요 단지들의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가격은 정체되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8억 원에 샀던 집이 7억 5천만 원이 됐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 5억 원입니다. 오히려 이자 때문에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 바치고 있는 꼴입니다. 자산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는 최악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왜 이번 영끌족들이 예전 세대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왜 개인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은행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이자를 받습니다. 요즘 3% 정도 주죠. 그런데 은행은 그 돈으로 영끌족들에게 56%의 이자를 받아갑니다.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주요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4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허리띠 졸라매며 내는 이자가 결국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파티 자금이 되는 겁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지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부터 먼저 올립니다. 금리가 내릴 때는 내금 금리부터 먼저 내립니다. 철저하게 은행에게 유리한 게임판입니다. 영끌족
영끌족들은 그 판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도 문제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청년 대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 같죠?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집값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 새로운 대출자들을 계속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만약 집값이 정상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은행 시스템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억지로라도 빚을 더 내게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 먼저 들어온 영끌족의 손실을 나중에 들어오는 영끌족이 메워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굴레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때는 금리가 높아도 인구 구조가 젊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즉 고생해서 버티면 소득이 늘어나서 빚을 갚을 희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1%대입니다. 과거 45%였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월급이 빚보다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 버티면 이긴다는 논리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는 5%입니다. 30년 동안 내야 할 이자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원금 5억 원에 이자 4억 6천만 원을 합치면 여러분은 총 9억 6천만 원을 은행에 갚는 겁니다. 30년 뒤 집값이 15억 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융적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3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 은행을 위해 일하며 보낸 대가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금 폭탄까지 영끌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아파트 한 채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완화 조정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집값은 안 올라도 세금 기준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자로 허덕이는데 몇백만 원씩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끌족이 마주한 삼중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세금. 근데 여기서 진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20대 후반의 영끌에서 30년 동안 빚만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한 채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나중에 60세가 되어 빚 다 갚고 아파트 한 채 남았는데 몸은 늙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 그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여러분의 시간을 저당 잡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럼 이제 실전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끌로 고통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냉정한 가계부 점검입니다.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이자 비중이 40%를 넘는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당국의 DSR 규제 기준도 40% 안팎입니다. 이때는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부조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체면 차리다가 통장이 먼저 박살나면 나중에는 선택권조차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금리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수시로 나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금리 0.5%포인트만 낮춰도 5억 원 대출 기준으로 연간 약 25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한 달 점심값이 해결되는 돈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도 요즘은 금리 비교가 다 됩니다. 10분만 투자해서 조회해보는 습관. 그게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주는 겁니다. 정보가 곧 돈인 세상에서 무지함은 가장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영끌족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뒷받침되는 고소득 영끌족은 이 위기를 버텨내며 나중에 집값 회복기에 큰 수익을 보겠.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 영끌족은 버티다 못해 경매로 집을 날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이렇게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가 헐값에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20년 이상의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겁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이 되면 아파트 수요 자체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부터 무너지고 수도권 외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집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빚만 남는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다시 인하되고 경기가 살아나서 집값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단기간에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금융상품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에는 손절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샀다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서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근데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손절매를 못합니다. 내 전 재산이 들어갔다는 심리적 저항선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으면 컷만 더 깊게 베일 뿐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20대와 30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남들 다 집 사서 부자 되는 것 같으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죠? 그래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포모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깁니다. 지금 고점에서 집을 사서 30년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 하락장에서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돈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아파트 매수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내 몸값을 올리고 현금을 모으며 거시경제를 공부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 연끌족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구조적 덫에 갇혀 실질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와 달리 성장률이 낮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라 버티기만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셋째, 냉정하게 본인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은 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원래 불편한 법입니다.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정보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계산을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통장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의 위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